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정읍 아파트의 옥상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꼭대기층, 그러니까 5층에 살고 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건 1년 반쯤 전의 일이었다. 비싸지도 않고 전세도 아닌 월세였지만 더구나 위층도 없는 맨 꼭대기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땐 오히려 높은 곳이라는 사실이 좋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이 오래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층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곳을 빌릴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주 낡은 집도 아니었고 적당히 정리만 하면 살만한 집이었다. 층계참에서 올라오는 바람 소리도 철제 난간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처음엔 그저 이 아파트가 가진 연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상한 감각이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꼭대기층이라 더 조용할 거라 기대했던 내 방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종종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건 확실히 발소리였다. 누군가가 아파트 옥상을 저벅거리며 걸어 다니는 듯한 가벼우면서도 분명한 소리.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밤 10시 무렵, 어떤 날은 새벽 2시를 넘겨서 들리기도 했다. 낮에도 느닷없이 그 소리가 들려오던 적도 있었다. 초기엔 단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건물이다 보니 바람이 구조물 사이를 파고들며 나는 소리거나 아니면 아래층 어딘가에 발자국이 울려 들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 집에 산 지 1년이 넘으면서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단순한 환청이라고만 여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그 발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면서부터였다. 방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면 위에서도 또각또각 소리가 이동했고 내가 부엌으로 향하면 위에서도 저벅저벅 소리가 비슷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누구에게 말을 꺼내는 것도 어딘가 찜찜했다. 단순히 내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괜히 괴담처럼 이야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두려웠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가며 지낸 어느 날 마침 며칠간 강풍이 몰아친 탓에 집안 텔레비전 신호가 이상해졌다. 거실에서 방송이 끊기고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공동 안테나가 고장 난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외부 수리공이 옥상 안테나를 점검하러 올 예정이며 사다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우리 아파트는 구조상 옥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 대신 복도 끝 천장에 네모난 철제 덮개 같은 구멍이 나 있어서 그 아래에 사다리를 세워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날 낮 수리공이 찾아왔다. 그는 덤덤한 얼굴로 인사를 했고 수리를 시작하기 전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작업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놀라실까봐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농담 섞인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전부터 이상하게 옥상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있는지 보이면 알려주세요. 그 순간 수리공은 짧게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분명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올라가기 싫어지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다리를 들고 올라갔다. 30분쯤이 지났을까. 그는 땀을 닦으며 내려왔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다며 간단히 수리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떠났다. 적어도 그날 낮까지는 그랬다. 문제는 바로 그날 밤.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에 일어났다. 늦은 저녁,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 느긋한 기분으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 앞에 섰는데 그 순간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위에서, 바로 내 천장 위에서. 그 소리는 전보다 훨씬 명확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걸음과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이전까지는 불규칙하게 들리던 소리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무언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존재가 내 발걸음을 따라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그 소리도 함께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슴께가 조여들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조심스레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원래 나는 환기를 위해 항상 화장실 창문을 열어두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모르게 뭔가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닫아버렸다. 잿빛 유리창의 바깥에 어두운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봤다. 유리 너머 어딘가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창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실루엣.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5층, 그것도 창문 밖 같은 건물의 외벽이었고 누군가가 설 수 있는 공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검은 형체는 확실히 유리창 너머에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도중에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옥상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열쇠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는 되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불을 켠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창문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머리 위 그 옥상이 어쩐지 계속해서 신경 쓰인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즉시 이사를 나갈 것이다. 설령 그게 허름한 반지하일지라도 더는 이곳에 머무를 생각은 없다. 그곳에는 무언가 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아파트의 옥상에는 사람 아닌 무언가가 서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간호사. 내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 일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경험한 진짜 공포였기 때문이다. 때는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여름. 그러니까 대략 2002년의 7월쯤이었을 것이다. 한여름 특유의 축축한 더위가 이미 교실 안까지 파고들던 아침.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교생이 붉은 트랙과 먼지 자욱한 잔디 사이에 차곡차곡 정렬되었고 나는 그 중간 어딘가 반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다. 눈을 떴을 때부터 머리가 띵했는데 배까지 살살 아프고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에 감돌았다.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했고 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았다. 게다가 교장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영광스러운 학창시절과 근면 성실의 중요성에 대해 지루한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갔다. 1분, 3분, 10분. 나는 점점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친구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딱 그 순간 내 몸이 무너져 내렸다. 기억나는 건 발이 풀리면서 무릎이 꺾였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철컥하고 무언가가 꺼지는 듯한 느낌. 너 괜찮아? 주변에서 누군가 외쳤고 곧바로 선생님들이 달려왔다. 나는 시야가 흐릿한 채로 팔을 붙들려 양호실로 실려갔다. 양호 선생님이 창백한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머, 이건 그냥 빈혈이야. 괜찮아질 거야. 침대에 누워서 조금 쉬면 금방 나을 거야. 담임 선생님은 덧붙였다. 조용히 좀 자고 있어. 조회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올게. 그리고 두 분 다 문을 열고 나가며 덜컥 양호실 문을 닫았다. 그렇게 양호실엔 나 혼자만 남겨졌다. 하얀 벽, 양 냄새가 은은히 배어있는 침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멀리서의 웅성거림. 나는 아직 땀이 식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아픈 건 조금 나아졌지만 몸만 어딘가 이상한 기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흔한 기절 같은 것이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무언가 낌새가 느껴졌다. 문에는 가로로 길쭉한 작은 유리창이 있었는데 그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하얀 제복, 긴 머리를 정갈하게 묶은 모습,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싱글벙글, 정말 보기 드문 순한 미소였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겁이 나기보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예쁘다. 간호사 선생님인가? 실은 학교에는 간호사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그때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저 그녀의 미모에 압도되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얀 신발의 발소리가 부드럽게 바닥을 스쳤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으며 내 옆으로 다가와 침대 곁에 섰다. 나는 잠시 눈을 마주치다. 작게 웃었다. 그녀도 그대로 웃었다. 그 웃음은 희한하게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녀가 내 위에 올라탔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왜인지 그 모든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으로 내 허리를 누르고 앉아 여전히 싱글벙글한 얼굴로 내 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당황은커녕 이상한 흥분감에 휩싸여 어쩌면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환한 미소가 일그러지며 눈이 검게 변했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찢어졌다. 피로 얼룩진 잇몸과 검붉은 혀가 드러났다. 그녀는 갑자기 두 손으로 내 목을 잡고 조이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하여 그녀의 팔을 붙잡고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점점 숨이 막혀왔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기분. 몸이 떨리면서 의식은 서서히 꺼져갔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즈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감기 걸렸었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깨어나 거칠게 기침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 간호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방금 본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꿈 꾼 거야.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헛것이 보였겠지. 우리 학교에 간호사 같은 거 없단다. 나는 입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간호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손의 감각, 그 무게, 그 눈빛, 절대로 꿈도 환각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현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재물. 때는 아직 일본의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해. 이와테현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고 이와테 일보가 주최한 지역 괴담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중 단 한 번 경험한 기묘한 공포를 꺼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과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살던 시절의 일이었다. 당시 남편은 무역회사에 파견되어 있었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몇 년간 자카르타의 외곽주택가에 머물고 있었다. 현지 사람들에겐 익숙한 열기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자카르타의 기온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밤에도 기온은 27도를 웃돌았고 바람 한 점 없는 열대야 속 습기까지 뒤엉켜 방 안은 늘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방범을 위해 창문엔 철창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그 철창 너머에는 희미한 노란색 가로등 불빛이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더위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그녀는 갑자기 옆에서 터지는 남편의 괴성과 함께 잠에서 깨고 말았다. 누구야? 거기 있는 놈, 나와. 남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는 당황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잠시 후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현실을 인식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창문이랑 벽 사이, 그 틈에 누군가 있었어. 흰 얼굴이 여자 같았어. 분명히 봤어. 물론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용한 밤, 그저 바람도 없는 공기 속에서 철창이 서늘하게 빛날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열대야에 시달리다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섯 번째 밤, 남편은 다시 잠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날도 똑같았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나 남편을 붙들었다. 또야, 또 그 흰 얼굴이 보였어. 이번엔 더 가까이 있었어. 계속 나를 보고 있었어. 여자라기보다는 아이였어.
초등학생 정도.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너무 컸어.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그 얼굴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매일 새벽녘 어김없이 식은땀에 젖어 눈을 뜨곤 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현지 일본인 커뮤니티에도 문의해보았지만 특별한 해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한 교류 행사에서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온 한 영국인 연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인도네시아 문화와 민속을 1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였다. 그녀는 무심코 남편이 최근 악몽을 자주 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마이클은 순간 표정이 약간 굳더니 의외로 덤덤하게 대답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되물었다. 역시, 라니요. 마이클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거나 집을 지을 때 영혼을 붙잡기 위해 재물을 넣는 문화 말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이클은 계속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과거에는 실제로 사람을 넣었어요. 기둥 아래 혹은 벽 틈 사이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마취시켜 산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발라 그대로 봉인하는 거죠.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그녀의 뒷목을 덮쳤다. 그럼 지금도? 마이클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엔 아이 대신 새를 넣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실종된 아이들 기사 자주 보시죠. 그녀는 그제야 지난 몇 주간 읽었던 현지 신문 속 실종 아동 기사들을 떠올렸다. 매주 한두 명. 아이의 사진과 함께 짤막한 정보만 담긴 기사.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마이클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가끔 유령이 되어 나타납니다. 천장 구석이나 벽 사이, 거울 속에서 말없이 바라보는 얼굴. 이 나라에선 익숙한 이야기죠. 고용인을 해고하고 싶을 때 아이 얼굴이 보였어라고 말하는 게 일종의 암묵적인 애고 통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이클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말들만큼은 차가웠다. 며칠 후 그녀는 반쯤 농담처럼 집에서 일하는 현지의 메이드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있잖아요. 전에 남편이 천장에서 여자아이 얼굴을 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자 메이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역시 그랬군요. 그녀는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역시, 라니요. 그러자 메이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집 전에 경비를 서던 청년도 2번 정도 아이 얼굴을 봤대요. 그리고 한 번은 페인트 칠 하러 온 사람도 다 같은 말 했어요. 달걀 귀신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천장에 붙어 있었대요.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들었다. 그래서 저더러도 그만두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며칠 후 이 집에 머물던 인도네시아 청년 보이는 말없이 그녀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이제는 대답이 무엇이든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메이드만큼은 그녀가 일본으로 귀국하던 날 마지막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집에는 아직 아이가 있어요. 아마 그 아이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예요. 밝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단다. 이와테에 돌아온 후 그녀는 한동안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씩 거울 너머에서, 천장 구석에서, 철창 사이에서 작고 창백한 얼굴 하나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이어리에 이 이야기를 적는 순간에도 그녀는 알 수 없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꿈이었을까? 혹은 현실일까? 아직도 그 집엔 아이가 있다. 그 웃음소리, 그 눈빛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친구. 나에게는 단 한 명,
정말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그와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다. 아주 어릴 적부터 매일같이 같은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때론 앞자리에 때론 옆자리에 앉아 같은 칠판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말다툼도 잦았고 짝꿍을 바꾸는 일로도 시비가 붙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녀석과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닮아서였을까? 취향이 비슷하고 웃음의 코드가 맞으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상하게 편안하게 생각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단 한 번도 다른 반이 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좀 기묘한 일이었다. 우리는 일종의 운명처럼 함께 묶여 다녔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1학년, 2학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학원도 같이 다녔다. 내가 그 녀석을 따라갔는지 그 녀석이 나를 따라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쩌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만 같은 반이었고 이후로는 다른 반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점심시간이 되면 둘이 만나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주말이면 서로의 집에 놀러 다녔다. 게임을 같이 하거나 만화책을 교환해 읽고 학교 뒤편 언덕길에서 괜히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며 걸었다. 그 시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녀석만큼은 내 곁에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갔다. 거기서 또 같은 과, 같은 동아리를 선택했다.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대학교 첫날 동아리 첫 모임에서 선배가 물었다. 이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던 20명 가까운 신입생들 사이에서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손을 든 건 우리 둘뿐이었다. 그것도 서로를 가리키며. 그 바람에 선배들은 장난삼아 둘이 사귀냐는 농담도 던졌다. 물론 우리는 웃어넘겼고 그런 농담마저도 그저 편하게 여겼다. 그만큼 우리는 어색함이 없었고 어딘가 가족처럼 다정한 거리감 속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 생활을 함께 보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 나는 운 좋게도 대기업 계열사에 사무직에 들어갔고 그 녀석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사회인이 된 지 4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그날 친구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내 집 앞에 나타났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그는 몹시 수척한 얼굴로 배를 눌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선택받았던 거야. 그런데 다 틀어졌어. 처음에는 술에 취했나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말의 내용은 종잡을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태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내게 말했다. 나 지금 갈림길에 있어. 돈 좀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가 어떤 녀석인지, 평소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그가 찾아왔다. 한 달 간격이었고 때론 2달 간격이었다. 올 때마다 그는 점점 말라갔고 초췌해졌다.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떠다녔고 말투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잠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녀석의 진짜 장점을, 진짜 마음씨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올 때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그를 위로했고 그가 말없이 앉아 있을 때면 옆에서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4번째, 5번째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심각해져 있었다. 결국 나는 걱정 끝에 친구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현관문에는 대나무로 엮은 듯한 조악한 장식이 걸려 있었고 문패는 대리석 같은 돌 조각 위에 종이를 끼워 넣은 기이한 형태였다. 도무지 현대적인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말문을 잃었다. 그의 집안은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이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방에 걸린 십자가는 이상했다. 십자가 아래에는 갈고리 모양의 철사가 붙어 있었고 그와 비슷한 모양의 기묘한 장식들이 집 안 곳곳에 걸려 있었다. 벽에는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무언가 혼자 만든 듯 조잡한 단지가 놓여 있었다. 마치 내가 초등학교 시절 찰흙으로 만든 도자기처럼 어설픈 모양이었다. 불길했다. 너무나 불길했다. 혹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어딘가 수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닐까? 그 단지에 손을 대려던 순간이었다. 손대지 마라. 가오를 빼앗아 갈 생각이냐. 친구의 눈빛은 돌변해 있었다. 그토록 오래 알고 지냈던 녀석인데, 그토록 수없이 웃고 울었던 친구인데,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에게서 살기를 느꼈다. 그는 나를 끝까지 감시했다. 내가 집을 나설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오가 있으면 왜 아직 취직을 못하는 건데? 그러자 그가 말했다. 지금은 시련의 시기야. 신께 선택받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내려지는 법이지. 나는 되물었다. 그 신은 선택받은 인간을 그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자 그는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신께 버림받을 거야.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느꼈다.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을.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그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를 울면서 설명했다. 부모님과 함께 종교피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우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악마들아, 다 나가.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그는 나를 보며 악마 장군, 내가 날 이끌던 건 그걸 위해서였냐? 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나는 어린 시절 봤던 옴진이교 뉴스를 떠올렸다. 그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정상적인 이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강한 현실이 그 잔혹한 실체를 알려주니까.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끝이 났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5번째 이야기, 흉가에 다녀왔다. 그날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다. 영등포에서 평소 연락만 주고받던 동생들과 술을 한잔하자며 약속을 잡았고 우리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소주와 맥주 그리고 안주를 잔뜩 시켜가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탓인지 이야기꽃이 만발했고 자는 쉴 새 없이 오고 갔다. 대화도 웃음도 고성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질 정도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차는 당연하게 노래방이었다. 우리 일행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마이크를 돌리며 신나게 놀았다. 누군가는 무대처럼 노래방 탁자 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누군가는 마이크를 쥔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사람이 많았던 터라 끝나고는 다 함께 찜질방으로 가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중 2명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귀가했고 결국 남은 건 나와 동생 둘, 총 3명뿐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 영등포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어두운 골목 한켠에 허름한 모텔이 하나 보였다. 간판엔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왔고 무언가 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술에 취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여유조차 없이 그냥 여기서 자자 라는 말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모텔 내부는 오래된 탓인지 복도에서부터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다. 바닥은 덜컥거렸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희미하게 빛을 냈다. 방에 들어서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속옷조차 갈아입지 않은 채 그날 신었던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술기운이 강하게 몰려왔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동생 하나는 바닥에 몸을 뉘었고 나머지 하나는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의식이 끊기듯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렴풋한 정신으로 눈을 뜨니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희미하게 비추는 불빛 속에서 동생 둘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TV가 켜져 있었다. 낯익은 음악 소리와 함께 익숙한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왠지 모를 불쾌함에 리모컨을 찾아봤지만 그것은 TV 위에 고이 올려져 있었다. 누군가가 이걸 보다가 그냥 잠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다시 이불을 덮고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눈이 떠졌다.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건 동생들이 내뱉는 잠꼬대였다. 한 명은 무언가 중얼거렸고 다른 한 명은 낮게 신음을 내뱉었다. 기분이 묘하게 뒤틀렸다. 그런데 TV가 다시 켜져 있었다. 그 순간 소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훌듯 온몸을 감쌌다. 리모컨은 여전히 TV 위. 아무도 일어난 흔적이 없었다. 나는 다시 TV를 껐다. 그리고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이번엔 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한숨. 길고 낮고 애절하게 가라앉은 듯한 소리였다.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목덜미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었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내가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본 순간 TV가 또 켜져 있었다.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불을 켜려고 손을 뻗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제야 기억났다. 모텔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입구 근처에 있는 키꽂이에 카드키를 꽂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황급히 현관 쪽을 바라봤다. 카드키가 빠져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려서 그 조그만 키를 다시 꽂는 데조차 시간이 걸렸다.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겨우 키를 다시 꽂았고 방 안에 불이 켜지자마자 나는 두 동생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그때가 아마 새벽 5시 무렵. 그들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TV 얘기를 꺼냈다. 누가 켰냐고, 왜 리모컨은 TV 위에 그대로였냐고, 왜 자꾸 켜졌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그런 적 없다고. 잠든 뒤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혼잣말처럼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씻지도 않고 짐을 챙겼다. 두 동생도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조용히 따라 나왔다. 밖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한기가 느껴졌고 골목은 기묘하게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숙소를 빠져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그때 나는 문득 아까 그 TV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켜졌던 걸까? 라는 생각이 스치듯 떠올랐다. 그 순간 소름이 발끝부터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며칠 뒤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던 중 나는 소름 끼치는 글을 보게 되었다. 영등포 유영철 살인사건, 피해자 중 한 명 모텔에서 사망. 그리고 그 모텔의 위치는 어딘가 낯익었다. 분명 우리가 묵었던 그 모텔과 거리며 구조며 너무나 흡사했다. 혹시 그날 밤 그 TV와 그 한숨 소리와 불이 꺼진 방에서 나와 동생들은 무언가 다른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걸까? 나는 그 이후 다시는 영등포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텔의 이름은 영원히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손자국. 그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내가 28이 되던 해의 봄이었다. 당시 나는 이직을 앞두고 정신이 없었고 회사에서 제공해준 이사 지원금으로 급하게 전세를 구해야만 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멀었지만 주변은 조용하고 초등학교와 마트도 가까워 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다. 이전 세입자가 오래 거주했다던 204호를 보러 갔을 때 집안은 의외로 깔끔했다. 햇빛도 잘 들고 벽지도 비교적 새것이었고 무엇보다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루 고민 끝에 계약을 진행했다. 입주 첫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풀어주는 동안 나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우리 집은 2층 구석.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 맨 끝에 위치해 있었다. 204호의 현관문을 나서면 정면으로 201호가 바로 보이는 구조였다. 204호가 복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201호의 문과 창문은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항상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호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다. 대개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 앞에는 신문이나 택배 박스, 우유병 같은 자잘한 것들이 쌓이기 마련인데 그곳은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깨끗하고 한 사람의 왕래도 없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부동산에서는 잠깐 공실 상태예요. 곧 새 들어올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입주한 지 반년이 지나도 201호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혼자 살면서 술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 담배뿐이었다. 하지만 실내의 냄새가 배는 것이 너무 싫어. 주로 밤늦게 현관 밖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다. 그곳은 바람도 잘 들고 조용해서 왠지 모르게 생각 정리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였다. 그날도 새벽 1시를 넘긴 시각, 나는 얇은 잠옷 위에 후드티를 걸친 채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첫 모금을 천천히 내뿜으며 눈을 들었을 때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201호 창문, 그 옆 유리창에 묻어있는 이상한 흰 얼룩. 처음엔 그냥 창문에 낀 먼지쯤으로 생각했다. 비라도 오고 말라붙은 자국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그 얼룩은 어딘가 모양이 규칙적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그것은 아이 손바닥만 한 손자국이었다. 작은 손가락 5개가 유리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얼룩이 아니라 안쪽에서 찍힌 것이었다. 나는 문득 오싹해졌다. 분명 201호는 비어있는 집이었다. 창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고 누군가 드나드는 기척은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다. 설마 동네 아이가 장난으로 창문을 연 거겠지. 몰래 들어갔다가 찍힌 손자국일 거야. 억지로 합리화하며 손자국에 조심스레 손끝을 갖다 댔다. 그때 느껴진 건 밖에서 묻은 게 아니라 안에서 누른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졌지만 늦은 밤의 피곤함이 그것을 깊이 고민할 여유를 앗아갔다. 나는 그냥 돌아서 그날은 잠에 들었다. 며칠 뒤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 또 같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현관 밖에 나섰을 때였다. 나는 다시 그 창문을 보았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곧 깨달았다. 손자국이 커져 있었다. 그저 커졌다는 게 아니었다. 그 자국은 마치 안에서 손바닥을 대고 힘껏 밀어 창을 밀어젖히려는 듯 옆으로 끌린 자국이 생겨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담배 연기가 목에 걸려 헛기침이 났다. 그때 203호의 문이 열렸다. 다나카 씨였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회사원이었다. 항상 단정하게 셔츠를 다려 입었고 무뚝뚝하지만 인사는 빠짐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담배를 피우다 들킨 것이 민망해서 급하게 담배를 휴대용 재떨이에 꺼버렸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 옆에 다가와 201호 창문을 가리켰다. 저거 커지고 있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쵸? 누가 안에서 밀어젖히는 것처럼. 근데 비어있는 집이라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청소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그는 말을 끊고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청소는 몇 달 전에 이미 끝났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아무도 안 들어간다네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나는 괜히 201호 창문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 생물이다. 보지 않으려 해도 결국엔 보고야 만다. 보게 되면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면 무서워진다. 그날 이후 나는 습관처럼 현관문을 열기 전 먼저 201호의 창문을 힐끔 보곤 했다. 그리고 그 손자국은 분명히 점점 더 변형되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작고 선명한 손바닥 하나였던 자국이 며칠이 지나면서 2개, 3개의 겹친 손바닥으로 번졌고 창문 안쪽에 먼지가 마치 안쪽에서 긁힌 것처럼 물결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내가 고개를 갸웃할 때쯤 다나카 씨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복도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나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걸어왔다. 저거 점점 더 이상해지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마 이 집 뭔가 있어요.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나는 무심코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예전부터 이런 기이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인의 지인, 즉 사토시였다. 사토시는 영매도 무당도 아니었다. 평범한 셔츠 차림의 회사원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일에 유독 감이 있었고 무서운 이야기나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 나는 주저하다가 결국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창문 안쪽에 손자국이 있어. 근데 점점 바뀌고 있어. 이상하게 커지고 있어. 사토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번 주말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사토시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도 없이 구두를 벗고 내게 말없이 손을 뻗어 현관 문 손잡이를 가리켰다. 나가보자. 바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밤 10시. 아파트는 조용했고 현관 센서 등이 희미하게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사토시는 한참 동안 말없이 201호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오고 싶어해. 뭐가요? 이 안에 있는 것. 지금껏 이 방 안에 갇혀 있었던 무언가. 그게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있어.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왜 지금에서야요? 사토시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다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지금까지는 이 집. 누군가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것 같아. 처치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적어도 나름대로 억누르고 있었던 거겠지. 근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창문 틈새 같은데 작은 빈틈이 생긴 거야. 그 빈틈을 타고 그것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나는 뒷목이 서늘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사토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 거긴 못 들어가. 느껴지거든. 진짜로 느껴진다고. 여기 공기.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사토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내게 밥 한 끼만 사줘 그리고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이상하게 등골이 뻐근했고 아무것도 없는 복도를 지나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밤 12시를 넘겨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1층 출입문 앞에서 나는 다나카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양복 차림의 회사 가방을 들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일요일인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아, 네.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요. 우리는 둘 다 조용히 웃으며 2층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서로가 같은 걸 보았고 서로가 그것을 무시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동시에 2층에 도착했고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때였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다나카 씨의 얼굴이 딱 굳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201호의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열려 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명백히 밖으로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 불확실한 형체. 하지만 곧 눈이 익숙해지며 나는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챘다. 작고 검은 몸체.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늘고 너무 기괴했다. 껍질처럼 번들거리는 피부. 파충류 같은 느낌. 그 생물체는 천천히 창문 틈을 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다나카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동시에
도망치듯 열쇠를 꺼냈고 허겁지겁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려서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열쇠를 줍기 위해선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다. 즉, 201호 쪽으로 다가가야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나카 씨가 그의 집 문을 열었다. 그것도 동시에 그것이 창밖으로 완전히 기어 나왔다. 하지만 움직임은 이전과 달랐다. 그전까지는 느릿느릿 마치 병든 짐승 같던 그것이 문이 열리는 찰나 번개처럼 땅을 가로질러 다나카 씨의 집으로 기어 들어갔다. 문은 바로 닫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이후로 나는 다나카 씨를 다시 본 적이 없다. 그의 집에서 소음이 들려온 것도 아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단지 우연처럼 어디까지나 조용하게 그는 사라졌다. 그 후 나는 회사를 옮겼고 아파트를 떠났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201호 역시 그 창문은 지금도 누군가의 현관 맞은편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문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나오려는 순간을 맞이하는 누군가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7번째 이야기, 바다신. 나는 가끔 내 피 속에 이상한 이물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유년 시절 내내 도시에서 자란 나는 별다른 종교도 믿지 않았고 조상에 대한 의식도 그저 전통의 일환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내 혈관 어딘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낡고도 묘한 흐름이 잠들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감각은 어느 여름 외갓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분명히 깨어났다. 그 마을은 불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는 꺼림칙하게 여겨지는 지역이었다. 지도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마을인데도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알고 있다 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길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곳은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고 주민 대부분은 수십 년간 그 마을을 떠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내 외가 쪽은 바로 그 마을 출신이다.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이쪽 집안의 분위기와는 거의 단절된 채 살아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증조 외할머니의 제사로 인해 몇 차례 외갓집을 찾게 되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10살, 12살,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였다. 나는 3번 그 기묘한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은 바닷가에 있었지만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었다. 마치 육지 속에 갇힌 섬처럼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고요하고 외딴 어촌. 인구는 200명 남짓이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20분 넘게 걸렸다. 그 외딴 위치 때문이었을까. 그 마을은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다. 시간조차 이 마을에서는 머뭇거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내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주민들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말을 걸지 않았고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하지만 한참 동안 마을에 머무르며 거리에서 몇 번이고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자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눈빛이자 들키길 기다리는 눈빛 같기도 했다. 마치 내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아이였던 나는 그런 시선 속에서 자주 숨이 막히곤 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 마을에는 유난히 여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놀랍도록 많았다. 그리고 더 기이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미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뛰어나게 아름답다기보다는 어딘가 규격화된 아름다움. 같은 틀에서 찍어낸 듯한 얼굴. 그 눈매, 그 윤곽, 그 입가의 미소. 다 다른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두가 서로 닮아 있었다.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쩌면 무서움이었다. 나는 그 마을에 머무는 동안 3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다. 대릴 사이가 많다. 그 말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 여성의 출생률이 높고
폐쇄된 집단 안에서 남성이 부족해지자 다른 마을에서 남자를 데려오는 방식이 오랜 전통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바다에 관련된 신앙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 신앙이 또 이상했다. 우리가 아는 해신이나 영화, 혹은 일본 전통 신도에 나오는 바다신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 바다신은 이름조차 없었고 정해진 형상도 없었다. 그저 그분 혹은 그것으로 불렸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신의 몸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공개했다. 나는 운 좋게도 그 신체를 직접 본 적이 있다. 높이 약 30cm, 삼각형 모양의 돌, 진한 초록빛, 마치 탁한 빛이 같았다.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거칠고 불규칙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돌에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손에 닿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듯한 감각. 정확히 말하면 그 돌이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바다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조금씩 전승이 다르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먼 바다에서 밀려왔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원래 이 마을에 살던 정령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하나. 그것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한다고 했지만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모른다. 그 바다신을 돌보는 5집의 가문이 있었다. 우리 외갓집도 그 중 하나였다. 5개의 집이 10년 단위로 신관의 역할을 맡는다. 장례식 때만 인근 마을의 스님을 부르지만 그 외의 모든 의식은 그 5집 중 한 집이 직접 주관했다. 의식에서 사용되는 주문은 내가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다. 그 주문이 울려 퍼질 때면 내 몸은 으스스하게 떨렸다. 그 분위기는 불교도 신토도 아니었다. 그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원초적인 무언가 같았다. 그 신관 가문들은 마을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들이 바다신과 약속을 맺은 가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집이라도 바다신의 기부를 게을리하거나 오만하게 굴게 되면 재앙이 닥친다. 그 집안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다고 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바다신의 축제도 있었다. 1400년대 중반까지는 그 축제에서 사람을 산 제물로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그 전통을 멈춘 이후로도 몇 년마다 실종자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속삭인다. 그건 바다신이 산 제물을 요구하는 거야. 나는 그곳에서 3번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몸이 거부하는 느낌을 받았다. 피는 이어져 있었지만 내 영혼은 그 마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혹시 그 바다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알아챈 것일까? 가끔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바다신은 신이 아니라 마귀가 아닐까? 8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목소리. 나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꽤나 아름다웠다. 봄이면 온 마을이 연분홍빛 꽃들로 물들었고 여름이면 짙은 초록 숲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졌다.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잎들이 흩날려 마치 화려한 비단을 펼쳐놓은 듯했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인 고요한 정경이 마을을 덮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다 알고 지낼 만큼 소박했고 시골 특유의 정이 넘쳐났으며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밤이면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곤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정적인 그 마을에는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그것은 마을 어귀의 오래된 우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고 밤마다 논길 끝자락에서 들려온다는 허공의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마치 누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소곤소곤 숨어서만 전해졌고 누군가 진지하게 묻기라도 하면 마을 어른들은 단호하게 말끝을 흐리거나 그건 그냥 옛날부터 있던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로 끝내버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마을의 비밀이라 불렀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 모든 비밀 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절대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그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일 무렵에 처음 시작된 일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밤을 무서워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불 끄는 걸 무서워하거나 혼자 자는 걸 싫어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밤이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내 방이 밤이 되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방 안에 있는 책상이나 장난감이 마치 움직일 것 같았고 벽에 걸린 옷이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엔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력 때문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 여름밤이었다. 기이할 만큼 더운 날이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없었고 땀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선풍기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뒤척이며 도무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가르며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처음엔 그것이 창밖에서 나는 벌레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가 아주 낮고 아주 조용하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영우야.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너무 선명한 소리였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나는 분명히 깨어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가만히 웅크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침대 맞은편 벽 쪽에서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영우야.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맨발로 복도를 달려나갔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시며 정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손에 들린 유리컵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차분히 말하며 그런 거 아니야. 너 잠결에 들은 거야. 라며 나를 다시 침대로 데려갔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지만 점차 매일 밤,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지기 전부터도 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점점 피폐해졌고 학교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으며 친구들과의 대화도 단절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나의 이상 행동을 사춘기 탓이라며 넘겨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독 소리가 가까웠다. 침대 옆에서, 바로 귓가에서 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영우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러다 소리가 멈췄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무서웠다. 나는 이불을 살짝 들고 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방 한가운데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없었다. 그저 허연 안개 같은 무언가가 머리 부분을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만이 그것을 향해 떨며 고정돼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그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물에 젖은 장갑처럼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 손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 순간 불이 켜졌고 부모님이 방으로 달려왔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지만 부모님은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꿈이야, 영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그게 결코 꿈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림자와 소리는 계속됐다. 나는 그 목소리를 쫓다가 내 방 책상 밑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은 너무 작았지만 분명히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가져와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는
희미한 빛과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뒤섞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빛에 끌렸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이상하게 왜곡된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 나는 그곳에서 오래된 서재를 발견했다. 수많은 고서와 금지된 상징들로 가득한 공간. 그 중심에 놓인 책 한 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 책 안에는 내가 평생 들어온 그 목소리, 그 문장, 그리고 나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나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림자의 손을 잡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혹시 당신도 어둠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로 그 소리에 대답하지 말 것. 절대로 그 빛을 따라가지 말 것.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이름도 그 속삭임 속에 섞일 테니까.